자, 그럼 지금부터 이 영화 히든 페이스의 감독님인 김대호 감독님, 그리고 주연을 맡은 박지현 배우, 그리고 영화에 대한 또 다른 또 이야기를 들려주실 전수경 음악 감독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먼저 감독님부터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 영화 감독한 김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든페이스에서 미주 역할을 연기한 박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수경입니다. 자, 영화를 보신 분들의 어떤 표정이라든지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박지현 배우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표정을 보니까 왜 김대우 감독님께서 이제 박지현 배우를 이 캐스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또 답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전수경 음악 감독님, 워낙 여러 방면에서 이제 음악 감독으로서 알려져 계시고 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자, 슈베르트의 음악이 등장하는 이 김대우 감독님의 영화 히든 페이스를 이제 보신 소감을 좀 전해 주신다라면. 네. 소감을 물으시니까 그 영화에서도 장면이 있잖아요. 네. 네. 저는 사실 지난주에 시사회 때 보고 오늘 두 번째 보는 거였는데요. 정말 역시 또 스토리를 알고 봐도 다시 또 그 중간중간에 또 그런 장치들이 다시 보이면서 역시 쇼킹합니다. 예. 어떤 부분이 이렇게 쇼킹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감독님이 말씀하신 비밀과 비밀이 충돌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셔서 과연 어떤 비밀들끼리 충돌을 하는 걸까? 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소위 말하는 충돌이라는 게 과연 어떤 충돌일까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사실 오늘은 그 충돌을 알고 봤는데도 다시 보이는 그런 장치적인 요소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음악적인 여러 가지 미장센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알고 보니까 더 충격적인. 예. 그 얘기를 이제부터 하나씩 네,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호 감독님에게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휘를 잘 진행을 안 해요. 지휘를 잘 안 하는데, 전수경 감독님의 제안이 있었을 때 어떤 영화, 감독님이 누구?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렇다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김대호 감독님의 오랜 팬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각본을 가장 잘 쓰던 각본가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유명한 음란서생과 방자전이라든지 또 인간중독 같은 작품들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팬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작품을 또 봤고, 저도 역시 두 번째로 봤는데 작품의 톤은 좀 변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감독님의 데뷔작인 그 음란서생부터 일관된 주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인간의 그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 어떤 제도라든지 혹은 시스템 혹은 그 당시 어떤 모랄과 이제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그 욕망을 이제 표현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사실 음란서생도 사대부가 음란한 책을 쓰는 그런 이야기들, 더군다나 이제 왕의 여자를 탐하는 이야기였고, 방자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인의 여자를 탐하는 그런 남자의 이야기가 또 펼쳐지죠. 인간 중독 역시 마찬가지였고, 이런 어떤 일관적인 흐름이 있는데 감독님이 이번 영화 히든 페이스를 통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했던 어떤 그런 한 줄의 주제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저는 일단 삶의 일탈이 제 첫 번째 주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질투입니다. 제가 음란서생 때부터 계속 어떻게 보면 작가 때부터 제일 매력적으로 느끼는 게 질투인데, 이번 영화도 하나의 일탈과 질투가 이제 뒤섞여서 이렇게 처음처럼 직조되는 그런 걸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이제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의 어떤 측면을 이제 부각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감독님은 이제 일탈과 질투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번 영화 히든 페이스도 역시 이야기를 하셨다.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박지현 배우는 이 캐릭터가 쉽게 이해가 되던가요? 사실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뭐 영화의 제목이 히든 페이스, 감춰진 얼굴이 합니다만 하나의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잘 드러나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영화 속에서 이제 캐릭터로서 구현해야 했을 때 어려운 점이라든지 혹은 본인이 어떤 느꼈던 그런 감정 같은 것들이 또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욕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흔히 사회적 어떤 규범과 도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법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 욕망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고 또 스스로 본인의 욕망을 깨우치지도 못한 채 그냥 흘러가는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점에서 이 대본이 읽으면서도 굉장히 욕망에 솔직한 캐릭터들이 나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그리고 미주라는 제가 연기한 캐릭터도 굉장히 본인이 갖고 있는 욕망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의식이 조금 뚜렷한 친구고, 그런 면에서 미주가 행동하는 어떤 행동들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인간의 욕망 그 하나로 접근을 해봤을 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그 영화를 저도 이제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약간 인간으로서 저도 평소에 그렇게 쉽게 욕망을 막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영화를 보면서 약간 대리만족을 하게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연기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배우들이 되게 이제 그 대본을 파악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기승전결의 어떤 그 흐름도 있습니다만 뭐 동기와 그 동기에 의해서 반응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극 속에서 이제 미주라는 캐릭터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뭐냐면 자신의 행동이 논리적이지 않음을 알고 있지만 논리를 굳이 그 부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묻는 그 성진의 질문에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하면서 매 순간 그저 자신이 느낌이 가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욕망대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사실 배우로서는 굉장히 어떤 모험이었을 수도 있는 캐릭터인데 매 순간 그 보여지는 그 연기의 어떤 표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떤 뭐라고 할까요? 쾌감, 만족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한 장면 안에서 목소리 톤을 서너 번씩 바꿔가면서 연기를 하는 걸 봤을 때 배우로서도 굉장한 도전이자 쾌감이었겠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느끼셨는지. 근데 그런 거를 저도 똑같이 이제 미주라는 캐릭터가 그 순간의 즉흥적인 욕망에 되게 충실한 친구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하지 않고 정해두지 않고 조금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날것의 느낌을 살려내고자 그런 부분을 조금 주점을적으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틀이나 연기의 톤이나 뭐 이런 걸 정해놓지를 않았어가지고 저도 사실 시사를 하면서 내가 저렇게 연기를 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씬들도 있었고, 그래서 연기를 하면서도 이게 대본이 이미 주어져 있고 짜여진 그 각본대로 제가 따라가는 거지만 내가 지금 대사를 미리 외우고 연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상황 속에서 미주의 욕망을 따라가는구나 라는 그런 즉흥감을 느낄 수 있어서 연기하는 데는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좋았어요. 네. 그죠? 배우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준 그런 어떤 연기가 아니었나 하는 또 생각이 들고, 전수영 음악 감독님에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감독님이 이 영화 속에서 이제 슈베르트의 음악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우의 대사 속에서도 이 두 사람을 이어주는, 그러니까 성진과 이제 그 미주를 이어주는 가장 핵심이 이제 슈베르트의 음악인데 공통의 이야기가 나오죠. 슬프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슈베르트의 음악이 슬픈 음악인지, 그리고 이 음악을 통해서 이제 음악 전문가로서 영화에서 어떤 얻게 되는 상징이라든지 어떤 그 의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한테 한 두 가지 포인트들이 좀 있었어요. 가장 크게 다가왔던 거는 그 성진과 미주를 이어주게 된 음악. 네. 사실 이제 더 이상 문자에 답하지 않겠다고 미주가 이야기했고, 그리고 성진이 전화를 하죠. 사실 그 설정에서도 전화를 한다는 거에 저도 이제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봤는데, 이제 성진이 피아노 앞에서 피아노를 칩니다. 그때 저는 과연 어떤 곡을 칠까 되게 조마조마하게 봤는데
시시솔 시솔 라솔 파미레 딱 이 선율이 나오자마자 그런 게 들려요? 이게 절대음감이 더 피곤하기거든요. 다른 사실 그 얘기 그걸 딱 듣자마자 이거 즉흥환상곡 3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장면을 왜 그걸 썼을까 하면서 사실 실제로 슈베르트의 즉흥환상곡이 네 가지로 되어 있지만 특히나 3번이 1, 2번과 다르게 굉장히 평온하고 아름답고 막 호수에서 커피 마시면서 그런 장면이 연상되는 것 같은 그런 곡인데 성진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자기의 연인이었던 수연과는 다른 굉장히 자기와 비슷하고 동질감이 느껴지는 그녀에게 있어서 그녀와의 그 관계 그리고 또 시작되는 그 욕망이 좀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히려 그 평온이 그걸 그대로 전달하고 싶으셔서 감독님이 이걸 쓴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어떻게 보면 뭐 그 평온이 실제 진짜 평온은 아니었죠. 네, 일탈이었고 또 그런 역설적인 의미도 있고 저에게 가장 크게 두 번째 보면서 더 크게 다가왔던 거는 그 미주가 오디션을 보러 가면서 그 USB에 담아갔던 아르페지오네. 근데 아르페지오네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게 슈베르트가 그 곡을 작곡했을 때 그 당시에만 있었던 악기 이름이에요. 그래서 첼로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약간 기타의 음역대에 더 가까운 활을 가지고 연주하는 건데 사실상 그 아르페지오네는 세상에서 사라진 악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박제되어 있는 악기여서 미주가 그 곡을 가져왔을 때 또 이제 성진이 목욕을 하면서 그 곡을 듣잖아요. 그때 저는 미주가 실종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더 소름 끼쳤던 감독님의 이런 선곡이 더 놀랍게 느껴졌던 그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자, 전수경 음악 감독님께서 이제 슈베르트의 음악을 가지고 이렇게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김대우 감독님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예, 의도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만 자 어떠셨는지요? 뭐 그런 생각 누구나 다 하면서 찍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저도 지금 말씀 들으면서 몰랐던 것도 많고, 예. 그리고 그렇게 앞뒤가 맞아 떨어졌다니까 되게 기쁘고 좋으네요. 아니 뭐 그 수연의 어머니가 이야기한 대로 네. 포장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네. 영화에서 가장 핵심 장면 중에 하나로 전 생각되는 것이 바로 이야기하신 것처럼 수연의 어머니가 그 말하는 게 저 악단의 주인이죠. 그 루아 커피의 고양이 사형 고양이의 그 이제 그 똥을 이제 박제를 한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포장하기 나름이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저 미주와 이제 그 성진의 어떤 그 정사신 이후에 바로 연결되는 장면으로서 등장을 하거든요. 영화의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진심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무장마저도 그 악단의 그 대표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때 말하자면 성진에게 하는 이야기와 또 저 수연의 엄마에게 하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진심의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고 거짓말을 다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게 치정 스릴러이자 하나의 정치 드라마처럼 보여졌어요. 그 권력 관계에 의해서 누가 누구를 얼마나 그 속이고 지배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권력 관계가 끊임없이 변하는 그런 정치 드라마 같은 어떤 느낌도 받았는데 감독님이 파악하시는 이제 세계관이라든지 영화 속에서의 세계라는 것이 결국은 애정이라는 것도 한꺼풀에 그 외피를 벗겨내고 나면 결국은 힘에 의한 권력에 의한 어떤 종속과 피종속의 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 하면서 제일 강조하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선인과 악인은 타이밍에 따라서 되는 거지 본질적인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끔 했었어요. 살면서 어쩔 때는 내가 할 때는 선인인데 나보다 더 힘없는 자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악인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선인과 악인의 구별은 무의미하지 않나. 그러니까 항상 타이밍과 경우와 환경에 의해서
선과 악은 정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찍을 때도 제일 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선과 악이 뒤엉키다가 해피엔딩으로 해피엔딩이라고 말 안 해주더라도 다른 사람 저는 해피엔딩으로 끝냈다고 생각합니다. 저 내일 아침에 이제 그 포털에들 기사 제목이 나왔어요. 김대호 감독 이 영화는 해피엔딩이다라고. 전원이 해피엔딩으로. 전원이 해피엔딩인 것으로. 예. 아 그렇군요. 저 사실 영화를 보면서 역시나 그 김대호 감독님이 작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작가라 이제 글을 쓰는 작가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이제 평생 동안 추구하는 작가구나. 사실은 그 데자뷰가 있는 대사들이 꽤 있습니다. 음란서생에서 왕이 자신이 그 사랑으로부터 이제 배제됐다는 걸 알고 나서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약자다 하는 이야기를 아주 씁쓸하게 내뱉는 장면이 있는데 이 영화 속에서도 결국은 이제 미주라는 캐릭터가 수연을 더 사랑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러다 보니 부하, 노예라고 하는 결국은 더 사랑을 한 자가 이제 약자가 되는 그 위치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또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어떠십니까? 감독님이 보시기에도 결국 애정이라는 것도 타이밍에 따라서 약자와 혹은 강자로서 구분이 되는 건지. 저는 좀 건방진 생각이긴 한데 사랑에 역시 힘과 힘의 우열은 있는 건데 가끔 생각해 보면 진짜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면서 강자가 아닌가. 그래서 이 해피엔딩의 영화에서도 그 미주가 가장 격렬하게 행복한 거 아닌가. 그래서 가장 강자고 가장 승자고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미주 역할을 맡은 이제 박지원 배우에게 좀 여쭤봐야겠네요. 가장 입체적인 캐릭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극 중에 가장 중요한 세 명의 주인공들 사이에서 위치를 바꿔가면서 종횡무진 나머지 두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성진을 처음 만나는 때는 계단을 내려오면서 성진을 만나요. 마치 그 위치상으로 성진이 그 미주를 찾아왔던 그 상황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위치만 해도 성진이 더 미주를 원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서 다가오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장면에서 미주가 이제 성진을 찾아갈 때는 계단을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이제 위에 서 있는 성진을 만나는 장면으로서 그 장면에 두 개의 어떤 계단신이 이루어지거든요. 어떠셨어요? 그 만나는 장면에서의 어떤 내가 강자의 역할일까 약자의 역할일까 이걸 분명히 염두에다 두시면서 연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감독님 그 계단 혹시 의도하셨나요? 저는 지금 처음 드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원래 되는 영화는요 우연히 다 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감독님이 저는 의도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 성진을 대할 때 미주는 그러니까 성진을 사랑으로 대하지는 않는다는 걸 영화를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앞에서 뭐 약자, 강자 이런 생각을 크게 딱히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단을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게 저도 되게 신선하고 새롭네요. 시선적으로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제 성진을 만날 땐 내려다보면서 내려오는데 다시 만나러 갔을 땐 계단에서 이제 올려다보면서 올라가면서 이제 대사를 시작하거든요. 사실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이 미주의 어떤 위치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장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어떤 영상의 미장센 자체가 캐릭터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이후에 보여주신 연기를 봤을 때 그런 것을 뭐 인식하지 않았던 간에 촬영장에서의 어떤 그 분위기를 통해서 충분히 감각적으로 이해했겠구나라는 또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또 재밌게 봤습니다. 이해한 걸로 포장하겠습니다. 감독님은 어떠셨습니까? 전수영 음악 감독님은 영화 속에서 이제 지휘하는 그 성진의 모습도 나오고 또 혼자 이제 음악을 듣는 그 장면들도 나옵니다. 역시 이제 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걸 또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그게 음악에 따라서 성진의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이 있던가요? 캐릭터의 변화들 같은 것들이? 네, 역시 그런 것도 있었고 그 감독님이 작품을 통해서 그 순간순간 나타내려고 하셨던 그런 의도 같은 게 음악으로 좀 표현되는 것 같아서 순간순간 약간 놀라기도 했는데요. 아까 뭐 미주의 기구한 운명 같은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그냥 일단 전반적으로 슈베르트라는 그 키워드, 슈베르트라는 음악가를 작품 전반에 쓰신 것 자체가 좀 놀라웠어요. 우리가 슈베르트 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이고, 사실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가곡의 왕이라고도 불리우는 그런 음악가이지만, 사실 그의 일생을 보면 정말 좌절과 슬픔과 가난, 뭐 패배감, 모든 게 어우러진 그런 되게 불운한 사람이었거든요. 죽음조차도 비극적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는 사실 뭐 모차르트나 베토벤 뭐 그 어느 음악가들도 번성했던 때가 있고 가난했던 시절이 있는데, 슈베르트는 정말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힘들게 살았던 그런 음악가였고, 어린 시절부터 뭐 형제 자매들이 다 죽는 걸 경험했고, 그리고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한 정도가 먹을 거를 구하기 힘들었을 정도로 가난했고, 그는 음악을 제대로 교육받은 적도 없었고, 뭐 한 가지 예로 그가 죽기 1년 전에야 피아노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피아노. 네, 자신의 피아노를. 그래서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그리고 계속 살면서 패배감을 느꼈던 약간 그런 음악가인데, 그가 글을 전반에 사용을 또 하시는 그 매개체로 사용하신 거에 대해서 그 순간순간에 되게 놀랐습니다. 네.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슈베르트의 음악을 좋아하는. 그 아까 그 즉흥곡 말씀하셨는데, 그 제가 그 곡을 여러 피아니스트가 다 쳤는데, 그 이제 디노 리파티라는 사람이 그 죽기 전에 친 그 즉흥곡이 있는데, 그 곡에 엄청 팬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때 슈베르트 마음을 제일 잘 알고 친 게 아닐까. 그러니까 곡 자체는 뭐 심플한 곡인데 그 비극과 비극이 서로 맞닿아서, 이제 우리 영화에서는 어떻게 보면 느끼한 장면일 수도 있는데 성진이 유혹하려고 하는 느끼한 장면일 수도 있는데, 슈베르트의 제일 진실한 곡, 또 가장 진실한 연주들이 많은 곡을 선택해서 좀 이렇게 대비를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예,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슈베르트의 음악이 슬프기 때문에 좋아한다라는 그 두 캐릭터의 이야기가 아마도 그 슈베르트의 그 음악이 가진 가장 그 본질을 잘 설명을 했고, 그게 또 영화 속에서 잘 작용한 것이 아닌가. 성진이 실제로 뭐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뭐 와인이나 커피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사람들 경멸해요. 뭐 이렇게 쓰거든요. 영화를 보는데 가장 뜨끔했던 장면. 왜냐면 제가 딱 그 대사 듣자마자 선배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네, 굉장히 묘사 잘하시거든요. 뭐 8월에 뭐 흙냄새나 뭐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네, 8월의 흙냄새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이게 면도도산이고 뭐 어떤 특징이 있다 이 정도 얘기했지, 무슨 5월에 그래서 태양을 갑자기, 품었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네, 선배 생각이 딱 났는데, 사실 거기에서 저는 성진의 캐릭터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집단에 있고 마에스트로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단장의 그 딸과 지금 연인 관계인, 어떻게 보면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계급 안에 들어간 사람이지만 본인 자체는 계속 허수아비라고 생각하는 그런 허망함이 좀 있지 않았나. 네. 그걸 이제 빗대서 와인잔을 앞에다 놓고, 네.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두 캐릭터가 그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동질감을 확인하는, 그렇죠. 이런 장면이 아니었나. 어쨌든 전 굉장히 존경하는 감독님께서 그런 장면을 충격적으로 보여주셔서 영화를 보는 내내 뜨끔했습니다. 자, 이제 관객분들에게 마이크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먼저 제일 먼저 손을 드셨는데, 남자분 가운데. 네. 스태프분들 마이크를 좀 전달해 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이야기를 하나요? 마이크 갖다 주실 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맨 앞에 두 번째 줄. 네. 오늘 질문해 주신 분들께는요, 히든페이스에서 특별히 만든 와인잔 굿즈를 드린다고 하니까. 영화에서 오케스트라 연습하는 장면들이 좀 보이던데, 영화 끝날 때까지 이제 공연하는 장면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은 어떻게 끝났을지.
네, 잘 끝났을 것 같습니다. 잘 끝났겠죠? 세 명이서 해피엔딩을 맞이했는데 예, 공연이 잘 안 되면 안 되겠죠?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잠시만요. 자, 저기 여자분 먼저 네,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 작품이 찍은 지 조금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감독님이 후반 작업을 오래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에서 어떤 점을 신경 쓰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지한 배우님은 몇 년 전에 본인의 연기를 다시 스크린으로 보셨을 때 어떤 점이 아쉬웠고 어떤 점은 이때 내가 되게 잘했구나 이런 지점이 있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저희한테는 너무 짧고 어제 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은 거의 느끼지 못하고 후반 작업을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느낌까지 가지면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고요. 제일 신경 많이 쓴 거는 후반 작업에서 소리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스피커 음이나 이런 것들, 또 그 두드리는 소리들, 뭐 안에서 들리는 소리, 밖에서 들리는 소리, 이 소리에 대해서 이제 서로 테스트도 많이 하고 소리에 제일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편집자가 이 정도 스릴러는 아닌데 편집자가 편집 너무 잘해주셔갖고 스릴러로 거듭났습니다. 편집자님께, 우리 김선민 편집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 영화 이제 후반부의 하이라이트 이제 막 그 감정이 고조되는 장면들, 사실 이제 그 유리를 두들기는 그 소리, 뭐 물소리가 쏟아진다든지 이런 어떤 비대사적인 이제 언어들로서 이제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특히 신경을 쓰시면서 이제 후반 작업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저는 사실 배우로서 항상 연기를 하고 제가 모니터 전체적으로 다 나갔습니다. 크게 말할까요? 제가 배우로서 연기를 하고 그 작품을 다시 볼 때 이제 그 연기를 했을 때와 모니터를 할 때 시간이 간격이 좀 깊으면 객관적으로 관객 입장에서 영화를 보니까 제가 잘못했던 부분, 더 잘하고 싶었던 부분, 이런 부분을 신경 쓰느라고 막상 그 작품을 즐기지는 못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히든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찍고 이제 얼마 전에 기술시사에서 처음으로 영화로 봤는데, 제가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극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내용을 알매도 불구하고 되게 반전이 나올 때마다 저도 소름이 돋았고, 연기적으로 저 스스로를 막 항상 평가하고 그렇게만 제 연기를 봐왔는데, 이번에는 되게 새롭게 그냥 관객으로서 몰입해서 영화를 정말 관람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던 것 같고, 아직 저도 한 번밖에 보지를 못해가지고 막 내가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 잘했다 이런 부분을 아직 파악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그냥 관객으로서 즐겼던 것 같습니다. 관객으로서 즐겼다는 것은 뭐 최고의 또 극찬이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나의 연기만을 본 것이 아니라 영화 전체를 이제 감상하는 그런 자리에서 영화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관객 입장에서 이제 볼 수 있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영화에 직접 출연한 배우지만 그 영화를 흠뻑 즐겼다라는 의미로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맨 뒤에 여자분. 네, 오늘 영화 잘 봤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께서 그 방구석 일열 방송 나온 거를 봤는데요. 거기서 이 영화에 대한 원작 영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시고 조금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작업했다고 해주셨는데 그 원작과의 차이점이나 각각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조금 힌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작 소재적으로 워낙 뛰어나서 그 소재를 보는 순간에 저에게는 이렇게 몇 가지 하고 싶었던 숙제 같은 영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숙제와 맞닥뜨린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채택했는데 제가 더 낫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한 거는 여기에 의도와 관계가 중첩되게 들어가면 이 소재, 뭐 자극적일 수도 있는 소재인데 이 소재가 소재로서 끝나지 않고 이 관계와 의도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그 관계의 격렬함이 더 증폭될 것 같다. 그런 의도가 와닿았습니다. 생각이. 이 영화가 콜롬비아 원작인데 다른 나라에서도 리메이크 한두 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작자에게 또 기쁘게 보여줄 수 있는 영화이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원작도 봤는데요. 저는 김대호 감독님의 작품이 더 좋습니다. 네. 팬심으로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네 아까부터. 네, 영화 잘 봤습니다. 박지현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드라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를 하셨고 이번 영화에서는 첼리스트를 하셨는데요. 실제 두 악기 중에 연주를 하실 수 있는 악기가 있는지랑 어떤 악기의 연기가 더 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때 바이올리니스트를 연기하고 다시는 현악 전공자를 연기하지 말아야지라는 다짐을 했는데 항상 늘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첼리스트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사실 브람스 때 이제 바이올리니스트를 연기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활 자체가 얼굴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이제 연주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바이올린을 켤 때 활의 각도, 보잉의 각도랑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게 들통나는 컷들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되게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활이 조금 얼굴과 멀다 보니까 조금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는 트리오 정도의 규모의 이제 공연을 하는 씬들을 촬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단체 이제 오케스트라이다 보니까 대규모의 다른 첼리스트 분들과 함께 연주를 하다 보니까 더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 틀린 게 실수가 바로바로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옆 사람하고 동일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뭐 이 비브라토라고 하죠. 그런 떨림의 어떤 파워라던가 에너지가 아무래도 제가 연습했던 시간과 그분들이 했던 시간을 감히 이제 비교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되게 저도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다고 또 예전에는 되게 바이올린을 켤 때 소리까지 막 잘 내보려고 욕심을 났는데 이번에는 소리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정말 연기로서 그런 어떻게 보면 척이죠. 네, 첼로를 켜는 척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첼로를 어렸을 때 살짝 배운 적이 있어요. 정말 피아노 학원 다니듯이 첼로 학원을 잠깐 다녔던 적이 있는데 그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배우 캐릭터를 연기한다고 해서 그 악기를 다 연주할 필요는 없겠죠. 예전에 스펜서 트레이시라는 아주 유명한 명배우가
그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단지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들키지만 마라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극성에서 충분히 그 연주하는 그 느낌을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약간 미안해하시면서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감독님에게 여기서 잠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영화 속에 이제 제 4의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저는 집이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이 밀실이 있는 집.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비밀을 간직한 집이 되겠죠. 또 우리나라 버전으로서 이제 감독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면서 그 원래 주인이 사실 이제 일제 강점기에 7.31 부대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과거를 지닌 인물이 이 집을 만들었다 하는 또 다른 어떤 이야기를 그 안에 삽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집이 갖는 의미, 그 밀실이 갖는 의미, 또 그 원래 이 집을 만든 사람의 어떤 서사를 그 안에다 이렇게 이야기로서 넣으셨을 때는 분명히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군인이셨는데 집에 그렇게 뭐 책이 풍부하게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어린이가 읽을 수 있는 책들을 부모님이 구비하셨는데 저는 태평양 전쟁이라는 5권짜리 책에 빠져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3권쯤이 7.31 부대 얘기인데 그게 나중에 제가 영화일 하면서도 그 얘기의 잔인함 또 혹은 뭐 괴기함 이런 것들이 이토준지의 만화처럼 제 영혼 속에 좀 스며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괴기스러운 이토준지의 그 예. 그래서 그 지금 보신 영화의 그 뒤에 그 밀실도 어떻게 보면 제 잠재의식 맨 밑에 있는 어떤 복도 같은 게 아닌가. 그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잔인한 일도 일어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라면을 먹으면서 편안할 수도 있는 그런 복도 같은 게 아닌가. 그런 집이라는 것도 행복함을 전제로 하긴 하지만 또 언제든지 배신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또 다시 용서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또 가식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네 번째 캐릭터라고 해주신 말씀이 너무 즐겁고 좋은데요. 예. 자,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 한두 개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남자분. 네. 이 영화의 제목이 히든 페이스라는 제목이잖아요. 근데 대외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추구했던 그 미주와 수연의 삶이 사고방식이 연관이 돼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약간 네. 예, 그냥 방정식 같은 질문이시지만 방정식으로 풀어나가면 그 커피 먹은 그 똥과 관련돼 있는데 진짜와 가짜 그리고 또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상호 교집합으로 움직이는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고 또 가짜인데 고귀하고 진짜인데 추하고 뭐 이런 것들에 뒤죽박죽된 것들에 어떤 연기 서열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찾아보고자 하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영화의 마지막 장면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수연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진짜 사람들이 얘기하는 진짜 같은 삶을 살고 싶어서 결혼한다. 거기서 그 진짜를 강조하더군요. 그러니까 진짜인 진짜가 아니라 사람들이 진짜라고 얘기하는 그 진짜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 대사를 들으면서 저는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진짜란 뭐고 가짜란 무엇이지? 우리가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진짜인가라는 또 다른 어떤 질문처럼 받아들여졌거든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님의 그 데뷔작인 그 음란서생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한석규 씨가 마음속에 음란한 상상이 들어 이것이 음란한 욕심인지 사랑인지 분간이 아니 되는데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사랑 이야기를 2시간 동안 끌고 오시다가 이것이 사랑인지 아닌지 나도 잘 모르겠다 라고서 그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그 장면을 딱 봤을 때 감독님의 어떤 이 작품론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당연하다고 믿고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의하는 것, 질문을 던져보는 것 속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갇힌 그 미주가 바친 그 밀실이 갑자기 꽃밭이 돼서 이렇게 꾸며지잖아요. 심지어는 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발목에 채워진 그 발찌도 좀 바뀌어서요. 처음 거는 그냥 쇠만 있었는데 나중에 그 묶여있는 발찌는 털이 이렇게 아주 양모가 박혀서 발목을 그 상하지 않도록 아주 아름다운 발찌가 발목에 채워져 있어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밀실 밖의 삶이고 무엇이 밀실 안의 삶인지에 대한 경계선마저도 허물어뜨리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본 건가요? 오늘 느낀 건데 한 분야에 통달한다는 건 다른 분야에도 통달하는 거와 맞닿아 있구나. 그래서 영화 평론가로서도 굉장히 유망하시다. 소설 평론도 해도 되실 것 같고 MBA 평론가로서도 뛰어나실 것 같고 한 분야에 통달한다는 게 진짜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들어오기 전에 감독님하고 말을 좀 맞췄어요.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 칭찬이 나온 이 대목에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좀 아름답게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전승엽 음악 감독님부터 작품을 보셨으니까 작품을 보신 이제 그 소감, 또 이 작품을 이제 새롭게 만나게 되실 분들에 대해서 뭐 추천의 이야기 또 한마디 해주시고요. 또 배우님과 또 감독님도 역시 같은 이야기를 좀 마무리 이야기로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가지려는 자와 뺏기는 자, 그리고 뭐 그들 간의 뒤얽힌 그런 이해관계. 그 영화를 내내 보면서 그 중간중간에 음악적으로 의도하신 것도 보였지만 과연 계속 생각을 했던 거는 감독님이 그 모토로 생각했던 게 뭘까? 이게 인간의 욕망인가? 아니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상황에 따라 선과 악이 바뀌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리뷰를 통해서 확실하게 제가 좀 알게 된 거는 질투. 네, 질투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한 단어라고만 되게 폄하해서 생각했던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질투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대단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치달을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를 그런 슈베르트의 음악뿐만 아니라 밀실이 등장하는 그 중반 이후부터는 그런 여러 가지 사운드 이펙트나 그 두꺼운 콘크리트가 연관되는 그런 딜레이, 에코, 쿵쿵거리는 소리. 그래서 진짜로 이펙트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셨겠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꼭 이 영화는 극장에서 보셔야 할 영화로 추천합니다. 꼭 극장에 와서 다시 한번 봐주세요. 네, 그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영상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사운드를 위해서라도 꼭 극장에서 봐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박지원 배우님도 이야기를 좀 마무리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극장에서 봐야 할 이유를 앞서서 너무 정확하고 적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그냥 사실 이 앞서서 이제 영화 홍보 활동을 할 때는 영화를 보지 않으셨던 분들께 이제 저희 영화 많이 봐주세요 이런 식의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서 더 긴장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막 잘 봐주세요, 얘기 잘해주세요, 막 홍보 잘해주세요라는 말을 들리기보다는 그냥 저희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주제 있잖아요. 그 인간이 과연 욕망을 쫓는 게 악한 것일까? 이런 주제의식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저희 히든페이스 많이 응원해주시고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전 선생님이나 배우가 다 얘기해서 저는 영화 홍보적인 측면보다도 오늘 밤에 이렇게 와주셔서 또 이렇게 또 끝났는데 남아서 이렇게 얘기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영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맛에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직도 영화를
살아가고 이렇게 어둠 속에서 화면이라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삶을 향유한다는 행위, 이 영화를 본다는 행위, 이 행위가 오래오래 지속되고 살아남았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도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독님하고 이 배우님도 감독님이 조지오 음악 감독님이 부탁을 하나 하죠. 제가 앞에서는 다 사진 찍는데 저희는 못 찍었어요. 셀카 하나만 찍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인스타에 올리겠습니다. 웃어주세요. 하나 둘. 감사합니다. 네. 이 한 장을 남기기 위해 지금까지 1시간을 자,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색다른 미셸 스릴러 히든 페이스 바로 내일 11월 20일부터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SNS 계정에도 많이 좀 올려주시고요.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또 중복 관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은 영화는 좋은 영화는 2번 봐야 된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영화를 2번째 볼 때 또 오늘 보시지 못했던 또 다른 면들을 또 찾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많은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또 감독님과 배우님 또 우리 전세계 음악 감독님에도 큰 박수로 이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컬러리스트 김태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객분들은 잠시만 자리에서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 안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좌석에서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객분들은 잠시만 자리에서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니 내일 봐요. 고맙습니다. 자, 앉아주세요.